7월 4주차 국내 소식입니다. 제가 그 목요일이랑 오늘 그 인터넷 뉴스 주요 핫한 뉴스를 봤어요. 사람들이 많이 본 뉴스를 뭔지. 정말 그 개돼지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참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인터넷상에 떠있는 1위부터 5위까지 뉴스 핵심적인 거를 보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를 많이 볼까? 이런 가십거리만 전혀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인데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언론사가 일부러 이런 거를 올려서 우리를 정말 멍청하게 만들고 가십거리에 빠지게 해서 핵심을 못 보게 하고 살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매일경제신문 정리해서 올리는 이유도 이런 거 안 당하려고, 안 당하게 하려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항상 저는 부정적으로 보이고 뭐 심각하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진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가십거리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혀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누가 어떻대 저렇대 뭐 이런 거요. 지저분한 얘기나. 보니까요, 연합뉴스 1위가 뭐 지역주의 난타전 이준열 윤석열 관련된 만찬해동, 뭐 우리랑 뭔 상관이에요? 만찬해동 하던지 말던지. 그리고 중앙일보 보니까 홍성은 아내 술판 선수들에게 일침 남편의 2년 전 기억나. 이게 뭔 상관이에요, 우리랑. 뭐 2년 전 기억나던지 말던지. 백종원 신격화 5위는. KBS 1위 보니까 내가 제업할게. 피사존까지 엄마 안심시킨 중학생 아들. 연합뉴스 보니까 파우치 이제 그만. 김치 중국어 표기 신차. 이런 게 1위예요. 이런 게 부동산 경제 관련된, 금리 관련된 내용이 1위가 아니고 은행 관련된. 뭐야, 그러니까 3위가 보니까 4위가 대소변 먹이며 상습 파태 이런 거나 올리고. 이런 게 5위죠.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게 다 관심이 많죠. 대구 미분양 상태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YTN 랭킹 뉴스 보니까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 강의 1위가 보니까. 동아일보 보니까 김경수 관련 내용. 5위가 H.O.T 출신. 이게 뭔 상관이에요, 우리랑. 아무튼 좀 이런 거에 좀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 삶에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번 주에 그 하느니 자꾸 경고하고 있어요. 명분 만드는 겁니다, 지금. 가계대출이 많을 때 주택 가격까지 20% 급락하면 결국 하늘에서 시나리오 잡았을 때 20%까지 급락 예상하는 것 같아요. 평균. 소비와 고용이 4%가량 동반 감소하는 등 경제 충격이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출을 많이 끼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까지 급락하면 가계빚을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하느니 가계부채 위험성을 잇따라 경고하며 연내 금리 인상에 군부를 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설을 보면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오면 10년설을 말하고 있어요. 10년설. 앞으로 경제 위기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목을 조여가면서 10년간 이어질 것 같아요. 저는 한 3년에서 5년 봤는데 더 기네요. 전용 모임 2인 이하 제한 등 정부의 4단계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수도권 자영업에 치명상을 안겼습니다. 매출의 20% 이상이 줄어든 것이고요. 다음 주부터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2주 더 연장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고통은 한층 깊어질 전망입니다. 반면 수도권 모임 제한에 따른 원정 소비 효과로 강원, 제주 등 휴가 지역은 매출이 대략 4에서 2% 증가했습니다. 한편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630명으로 이중 비수도권 비중은 35.9%로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야, 그 한쪽에서는 통제하고 한쪽에서는 놀고 먹고 마시고 난리 나고, 이게 방역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방역하는 게 지금. 여야 정치권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합의했습니다. 1인당 25만원 받게 되는데 저는 받을 수가 없네요. 다만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천만원 이상, 맞벌이 2인 가구는 연소득 8,600만원, 4인 가구는 연소득 1억 2,436만원 이상이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 자금을 최대 9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인상하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냥 세금 낸 사람한테 주세요. 이왕 줄 거면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한테 주지 말고. 저축은행이 최근 공격적으로 수신금리를 인상하면서 정기예금 금리가 연 2.5%까지 올라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특판 예금 많이 나올 겁니다. 연말에 더.
저축은행이 이 같은 금리를 인상한 배경에는 시중 유동자금을 흡수하기 위한 대책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 밖에도 은행권 대출 규제로 중금리 대출 등 수요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넘어옴에 따라 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신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생겼습니다. 저축은 제2금융권에 하세요. 대출은 제1금융권에 하시고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상반기에만 연간 목표치 절반 이상을 훌쩍 넘자 개별 금융사를 대상으로 구두 경고에 들어갔습니다. 금감원은 이달까지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연쇄 면담을 진행해 대출 총량 관리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을 관리하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지나치게 줄이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친환경 전력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원전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높일 경우 전기료 환경오염 부담이 가중된 것을 우려했습니다. 아니 기존의 거 원전 쓰면서 재생에너지 조금씩 늘려나가면 되잖아요. 기존의 원전을 없애고 재생에너지 늘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 겁니까? 또한 집중적인 노동전에 예상되는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 화력 발전 분야 종사자 10만 명에 대해 향후 5년간 신사업 분야 직종 전환 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전기자동차로 다 바뀌면 현재 지금 자동차 그 노동자들 반 이상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만큼 부품이 줄어들잖아요, 전기자동차가. 탈원전 탈석탄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전기료를 동결했지만 결국 TV 수신료 인상을 통해 630억 원 가량 꼼수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일은 국회 승인 이후 2달 뒤인 다음 달 1일부터입니다. 저는 TV를 안 보니까요 수신료도 안 내고 있어요. 내년부터 전국 보전 관리 지역 그리고 생산 관리 지역 공장 건폐율이 향후 3년간 2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확대돼 공장 증개축이 쉬워지고요.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을 위해 임대 전용 산업단지 임대료가 6개월 단위 선납해서 3개월로 단축돼 임대료 이자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50여 개 코인에 대해 상장 폐지를 일방적으로 공지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폐지시키네요. 이 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원화 입금을 중지하고 다음 달까지 출금하라고 통보하면서 투자자들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다 정리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는. 금융당국이 바이낸스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오는 9월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통지했습니다. 9월 말까지 정리하는 거죠, 지금. 신고하지 않으면 영업이 중단되고 벌금 등 제재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외국 거래소 중 신고 요건을 갖춘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이들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 없어지는 거죠. 전문가들은 외국 거래소 중 상당수가 신고하지 않아 영업이 중단될 수 있어 이용자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지금 존버하지 마시고 뺄 수 있으면 빨리 빼야 돼요. 이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상업통상자원부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도 재원이 빠듯한 가운데 예산 편성 취지가 모호한 졸속 사업을 편성해 왔다가 질타를 받았습니다. 차관과 담당 과장이 사업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국회 보고 과정에서 우왕좌왕 총국을 빚기도 했고요. 날림 추경에 예산부터 질러놓고 각 부처들이 부랴부랴 사업을 급조하다 보니 기존 사업을 불필요하게 증액하는 일이 반복되는 국회 심사 단계에서 속살이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은 초엘리트로 뽑아야 되고요. 초엘리트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무능한 공무원들은 잘라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요. 나라 돈을 귀중하게 쓸 줄 몰라요. 자기 돈 아니까 막 쓰는 거죠 뭐. 일자리가 없어서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를 하는 청년층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20년 연평균 증가율이 3.6%에 이제 다른 것으로 조사됐고요. 50대 이상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는 10년 새 23만 8천 명에서 48만 7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연평균 7.4%씩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0대가요.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등과 주식 투자 열풍에 가구당 순자산이 10% 넘게 늘어 사상 처음으로 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산이 늘으니까 참 행복하죠. 현금이 늘어야 됩니다. 이런 불안기에. 가계 빚이 불어나는 속도보다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자, 보세요. 자산이 올라갔어요. 좋죠. 그럼 세금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막상 지금 먹고 살 생활비가 없는데 자산이 올라간 게 뭐가 좋습니까? 팔리지가 않는데. 다만 가계부채 절대 규모는 위험 수위에 달하며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올리는 시기를 서두를 것이라는 전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 빚 잔액은 1765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까지 불어난 상태죠. 현 상황과 저금리 환경에 대거 풀린 돈이 생산을 높이기 위한 부문으로 흐르지 않고 자산시장으로 몰리게 된 결과입니다. 이 결과 누가 초래한 거예요? 정부, 은행, 건설회사가 초래한 거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이거 터지면 누구 탓하는 거예요? 가게 개인이 빚졌다. 가게 개인을 탓할 거 아니에요? 너네들이 알아서 빚진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책임 없는 사회죠. 보니까. 미국 국무부가 불투명한 규제 남발과 경직된 노동 정책을 한국에 투자할 때 유의사항으로 꼽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할 때 언론이나 아니면은 제3자를 통해서 계속 언급을 해요. 아울러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장들을 각종 법률 리스크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체포 및 기소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고 또 지적했고요. 이런 가운데 여당은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재개에 건의하는 정반대로 오히려 처벌 수위를 높인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특히 한국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전체 법률의 80%가 엄격한 영향평가 없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라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80%가 아무 생각 없이 현장 파악 없이 법률을 낸다 이거죠. 그리고 국회를 통과한다. 뭐 국회의원들이 전문 지식이 없고 그냥 시류에 입각해서 막 남발하니까 문제인 거죠. 법률을. 국회의원도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뭐 킬비 복장 이거 갖고 난리치고 관종들이나 국회의원 되고 지금 말세죠 뭐. LH 농협 금융지주가 증권, 캐피털 등 비은행 부문 성장에 힘입어 2012년 지주 출범 이후 상반기 순이익을 냈습니다. 상반기 순이익은 1조 2,819억으로 작년 3반기 3,717억 원보다 40.8% 급증했습니다. 농협이 뭐해서 돈 벌어요? 대출해서 돈 벌죠. 그만큼 대출 노예 많이 사로잡았네요. 올 3반기 이자 이익은 4조입니다. 이자 이익이 4조 1,652억 원으로 작년 3반기보다 6.3%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선 대출이자 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금리 상승해야 되겠네요. LH 농협은행이 우대금리 혜택을 줄여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전세대출 금리 올라갑니다. 신용대출 금리는 최대 0.1%포인트 올렸고요. 이유는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작년 말 대비 5.8% 달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델타 변이발 경제 충격 우려감이 커진 가운데 공급 물가까지 급등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이제 검증되고 있어요. 저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올 거라 봅니다. 향후 델타 변이 확산과 물가 급등 시속 여부에 따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제 힘을 얻고 있습니다. 6월 국내 공급 물가 지수는 국제유가 급등 여파에 전년 동기 대비 8.6% 급등했습니다. 그럼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 델타 변이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 충격에 소비가 둔화되고요. 공급 물가가 상승하며 구매 여력이 하락하겠죠. 그리고 소비가 추가 악화되고 경제 충격 해서 악순환이 이제 고리 예상이 됩니다. 수도권 아파트 값이 9년 만에 최고폭으로 올랐습니다. 와, 이 와중에 수도권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달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한도가 확대되자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서울 외곽 지역과 경기, 인천 지역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가 강해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0.27% 올라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진 가운데 서울은 지난주 0.15%에서 지난주 0.19% 상승폭을 키우며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서울 노원구 중개주공 10 전용 58제곱미리가 8억 4,500만원이고요. 17평 정도가요. 그리고 경기 안양시 푸른마을 무슨 아파트가 84제곱미리가 8억 9,500만원. 안양시가. 요게 한 24평 정도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30평대가 되겠네요. 그 인천 그 송도 아파트 72제곱미리니까 요게 한 24평이 8억. 아, 보통 이제 8억이에요. 제가 묻고 싶어요. 8억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살 수 있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수 자기 돈으로 못 사고 은행 대출하겠죠. 정부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주택거래 가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시세를 조정하는 실거래가 띄우기를 최초로 적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이뤄진 71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를 정밀조사해서 12건 적발했습니다. 근데 이거밖에 적발 못했어요. 중요한 건 이 적발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여당은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를 통해 시장 교란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토부에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적발하겠다 신호탄 쏜 것 같습니다. 네, 걸린 건수가 적네요. 주택시장이 규제에 억눌리면서 상업 업무용 빌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약간 의구심을 주고 있어요. 이 정도 돈 많은 부자나 투자자라면 지금 저는 투자하지 않아요. 왜? 지금 경매 물량 폭증하고 있는데 뭐하러 투자해요? 더 무너진 다음에 그냥 싼 값에 줍죠. 아무튼요, 기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에 풍부한 유동성까지 더해지면서 지난해 다소 잠잠했던 기관 투자자 같은 큰손들이 중대형 빌딩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요즘 공실이 많은데 빌딩을 살 시기가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서울 산업 업무용 빌딩 매매 거래 금액은 18조 4천억 원으로 기록했고요. 이는 지난해 상반기 9조 9천억 원 대비 85.6%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말 금융권 전체 LTV를 70%로 적용하는 비주택 부동산 대출 규제가 발표된 이후 상업 업무용 빌딩 거래량이 감소세로 접어든 만큼 투자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또 나오네요. 저는 투자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죠. 지금이 최고점이니까. 또한 공시률도 투자자 입장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명동은 지난해 4분기 22.3%에서 올해 1분기 38.4%로 공실률이 급등했습니다. 보통 이제 사기꾼들의 특징은 뭐냐? 물건 주고 현금 뺏는 거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백지화되면서 서울 대치동 음아아파트 전세 매물이 일주일 만에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게 좀 비상식적이죠. 현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이 시장을 마비시켰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상징적인 모습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1년 전 정부의 실거주 규제 정책 예고를 믿고 움직였던 국민은 대부분 어이없는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 정부 스스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과하지 않아요. 국민이 무섭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정부는 국민이 무섭지 않아요. 말한 대로 다 따르잖아요.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7채 중 한 채 14.2%는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살려면 아버지 재산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재산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재산.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치입니다. 현 정부 들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과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오르면서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내는 대신 증여를 선택한 영향인데요. 자치구별로 강남권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았습니다. 강동구는 10배 이상 급증했고요. 다음으로 양천구, 노원구였습니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평양 옥류관 분점 유치가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인지 참. 경기도가 비무장지대 일원 발전 종합계획의 옥류관 건립을 공식화하면서입니다. 이거 DMZ 개발한대요. 문제는 실현 가능성인데 교착 상태에서 빠진 남북관계가 정상화돼야 추진 가능하기 때문이죠.
계획안을 보면 올해 210억 원 등 2025년까지 총 1,7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에서 아파트 청약 미달 단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공포 시작이에요. 미분양 사태 나왔습니다. 대구가 미분양이 나면 이제 부산 미분양 나오고, 그런 다음에 어디로 올라오냐? 그 다음에 뭐 서울이죠, 뭐 경기권이라. 올해 대구시에서 21년 만에 최대 물량이 공급되자 미분양 사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분양 났는데 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지 안 나온지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미분양이지. 대구는 최근 분양 물량 증가로 1수인 청약 미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 지역에서 분양을 앞둔 물량은 34,484가구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21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지난해만 31,241가구를 분양했는데 올해는 33,200여 가구 더 늘었습니다. 최근 5년 평균치 25,433가구보다 약 9,000가구가 많았습니다. 와, 대구 금리 대출금리 오르면 자살자들 속출하겠는데요, 많이. 인텔 최고 경영자가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이 2023년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세계 반도체 수요가 올해 들어 폭발적으로 회복하면서 산업계는 빗나간 수요 예측에 따른 심각한 반도체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 생산지인 브라질의 이상 기후로 커피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기후변화가 엄청 심하죠. 그러면 농산물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계절,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특히 이런 커피 같은 건요. 밀가루나. 하루 새 10% 급등했고요. 2014년 11월 이후 최고치로 오른 가격입니다. 시장에서는 커피 수확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커피값 오르겠죠. 지난 20일 중국 정저우에서 폭우로 지하철이 침수돼 12명이 사망하면서 이상기후에 특히 취약한 지하철 안전시설을 보강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세기에 건설된 지하철이 이상기후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고전하고 있다고 22일 현지 보도했고요. 전문가들은 지하철 침수 방지 시스템 보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과거의 재난적 평균을 가지고 예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상, 한 5배 최대 그렇게 예상해서 보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미국 주택가격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여긴 또 왜 이렇게 주택가격이 올라가요, 여기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거진 주택구의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극심한 고급난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 점차 시장의 안정을 찾아갈지 주목이 됩니다. 주택 거래 가격 중간값은 올해 들어 매월 전년 동월 대비 12에서 23%씩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거품이라 보고 있습니다. 세계 중앙은행의 30%가 지금보다 더 많이 중국 위안화를 금고에 쌓아둘 것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와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는 세계 외화 보유액에서 60% 안팎을 차지하며 기축통화로서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제 원유 시장에서 처음으로 메이저 원유 회사가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로 상품 거래를 하는 등 새로운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내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공식 발행할 계획입니다. IMF 총재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발표한 6%와 동일하게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 경우 경기 회복은 늦어질 것이며 현재 속도를 봐서는 내년 말까지 코로나19 대유행 종식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한 2년 더 가지 않을까요? 미국 연방정부와 의회가 코로나19 팬데믹과 실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각종 실업수당 가운데 14조 원 이상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공무원들도 나태하군요. 각 주에서 과잉 지급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행정 편의주의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을 맞았음에도 실업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배경에는
최저임금 이상 소득 보전 효과를 내는 실업자 과잉 지원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스트리밍 시장에서 플랫폼 업체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플랫폼 시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 구독료 받는 사업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의 구독자 증가 추세가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CBS와 MBC가 스트리밍 플랫폼 간 협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애플은 이제 콘텐츠 강화를 위해 로스앤젤레스의 대규모 스튜디오 구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어요. 넷플릭스는 게임 진출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전 세계 스트리밍 시장은 2025년 현재보다 60% 성장한 940억 달러로 이제 규모가 커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월 구독료는 5에서 7달러를 책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소비자한테는 좋은 거죠, 뭐. 정부가 구직급여의 과도한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고용보험기금을 건전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거 착수해야죠.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 번째 수급부터 구직급여액을 최대 50% 깎도록 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걸리는 대기기간도 최대 4주로 늘어나고, 이건 철저하게 파악하고요. 업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구직자 제대로 일했는지 확인해야 돼요. 한미일 외교 차관이 4년 만에 외교 차관 협의회를 이제 하고 남중국해, 대만 해협을 언급하는 등 중국 압박에 공동 대응을 보였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한미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고요. 하지만 한국은 중국을 자극하는 언급을 자제하며 눈치 보기를 이어갔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6월 국토교통부부터 제출받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20일 발령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국토부가 보완해왔던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환경훼손 우려에도 정치권이 밀어붙인 가덕도 신공항 사업과 대비되는 결론이란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게 정부가 투명하고 기준에 있어서 좀 명확해야죠.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신뢰도 없고. 내년 1월부터 한 자녀를 임신했을 때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지원 금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쌍둥이 등 다자녀면 14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200에서 300가구 규모 소형 구축 아파트 단지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신축 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기존 시설까지로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충전기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아파트 내에서 충전기 사용을 두고 입주민 갈등이 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기차 살 때가 아니지 않나요? 올 들어 상반기에만 마약 사범이 5,100명 이상 검거됐는데 이게 좀 웃겨요. 특히 20대 이하가 36.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20대 이하가. 검거된 수는 작년에 비해 15% 넘게 늘었고요. 올해는 10에서 10대, 20대 마약 사범이 증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이 쓰레기들. 쓰레기들 많은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죠. 전국 약 3,500개 건설 현장 가운데 3분의 2 이상에서 안전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불시 점검을 정례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 행정 및 사법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야 돼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파악해야죠. 이거 좋은 활동이에요, 이런 건. 이번 점검 결과 총 3,545건 건설 현장 중 안전조치 미비로 시정 요청받은 사업장은 2,448곳으로 69.1%에 달합니다. 하지만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장에 나가서 지적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한번 가르쳐주고 두 번째 오면은 지적하겠습니다 얘기해야지. 이거는 행정 서류로 얘기해놓고 그냥 점검하고 지적하러 가는 사람밖에 더 돼. 그런 사람이 많죠. 제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한 번은 경고, 두 번째는 경고하면서 알려줘요.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다. 이거 두 번째 가서 만약에 안 돼 있으면 난 처벌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요? 야 불시 점검해갖고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바로 사법 처리해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안 되고 이렇게 두 번 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왕이면. 그러니까 늘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현장에 돌아다니세요. 가르쳐주면서 혼내세요. 가르쳐주면서.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 환자에 대한 한방병원의 과잉 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따의 나이롱 환자 때문에 보험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새끼들 다 잡아야 돼요. 사기꾼 같은.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살짝 부딪혔는데 병원 가갖고 3주인가 한 달가 누워서 그것도 한방병원 가갖고 보험료 엄청나게 받고 이 쓰레기들. 아무튼요. 보험금 지급을 깐깐하게 다지는 정부산하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잘 됐죠.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과잉진료 맞은 새끼들은 사법 처리해버려야 돼요. 딱 해갖고 그 병원이랑 그 사람들 그리고 그걸 권한 보험회사도. 아무튼요. 2015년 3,576원이었던 자동차 보험 한방 진료비는 지난해 얼마 늘었어요? 1조 1,084억 원을 늘었어요. 1조 1,084억 원. 그러니까 보험료가 늘죠. 5년 만에 3.2배 늘었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훈 씨와 공모해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대법원이 유죄로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때 그렇게 국정원에서 댓글 수사한다고 지랄하더니 자기네들 편 하면 입 싹 다물고. 저는 우리나라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진짜 더럽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거 다 없어져야 돼요. 둘 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토사구팽 당한 거죠. 향후 형 집행이 끝나는 시점부터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되고요. 향후 김 지사의 정치 행보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난감하죠.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 후보 될 줄 알았는데 요번에 딱 유죄 판결 나왔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토사구팽 당한 거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청년층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입사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 숫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중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5월 기준 학교를 졸업 중퇴한 뒤 입사 시험을 준비하는 취중생이 85만 명, 9천 명이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는 448만 9천 명. 이 중 취업 시험 준비자 비율은 19.1%입니다. 규모와 비율 모두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 시험은 일반직 공무원 시험 32.4%로 1년 전보다 4.1%포인트 늘었습니다. 즉 3명 중 1명은 공시족이에요. 취업 평균 기간은 10.1개월, 취업 후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2개월이며 첫 급여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열산병 등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고까지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되면서 취약 고령층 노인들이 갈 길을 잃은 모습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1960개의 무더위 쉼터가 문을 열고 있는데요. 이 밖에 서울시 내 복지관 161개소 가운데 116개소가 무더위 쉼터를 운영 중이고요. 경로당 2859개소 가운데 58.1%는 폐쇄하고 1196개소만 운영 중입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재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분쟁은 총 387건인데요. 이 중에 82%가 예식장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에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걸고 결혼식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예식장 계약 관련 상담 내용의 대부분은 계약 취소 시 위약금 산정과 변경 가능 여부였습니다. 안 해주는 거죠. 계약 내용을 잘 살펴보고 계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살인, 미성년,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보훈 대상자에서 제외돼야 할 국가유공자 161명에게 약 91억 원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자들에게
91억 원을 지급한 거예요. 국가보훈처가. 이 중 145명은 보훈처의 행정착오 등으로 중대범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보훈 대상자 신분이 유지됐고요. 진짜 이런 관련된 공무원 다 잘라버려야 돼요. 연금도 주지 말고. 나머지 16명은 보훈 대상자로 등록된 이후 중대범죄가 확정된 경우입니다. 다 그냥 그 실무 업무 처리 못한 사람 잘라버리고 91억 다 환수해갖고 이 공무원들이요. 메꾸라고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이 얼마나 나태합니까, 지금. 군인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그냥 공무원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출산율 저하로 초, 중고 학생은 주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오히려 늘어 교육행정이 방만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교육청 없애버려야 돼요. 교육청은요, 시청 산하 부서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2020년 교육행정 직원은 1만 7,398명으로 2010년 8,654명의 2배로 증가했습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요, 그만큼 쓸데없는 행정 업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공무원 증가율 13%에 비해 훨씬 가파른 거고요. 반면 교육행정의 수요자인 초중고학생은 같은 기간 30% 줄어 534만 6,874명으로 급감했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2010년에 약 32조 원에서 지난해 58조 원으로 80% 증가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교육청 조직이 커지면서 이에 비례해 내려오는 업무 지시와 각종 사업이 늘어나 교사들의 행정 부담은 더 커졌다라고 교원단체 총연합회 본부장이 말합니다. 공무원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지 않고서는 이 사회 발전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부정부패 처리 없애버려. 부정부패 다 드러내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